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미국 달러화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500원을 육박하던 원달러 환율도 1,420원대까지 지금 하락했는데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계속되자 그 안전 자산으로 여겨졌던 미국 국채값이 폭락한 데 이어서 지금 달러까지 휘청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달러의 어떤 지배적인 그 위치가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있던데요.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동중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겸임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생들이 많이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미국 달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라든가 네. 뭐 그렇죠. 네. 예. 뭐 요즘에 온통 신문의 뉴스들은 다 달러 패권에 대한 쇠퇴라든가 네.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지위, 약화 뭐 이런 얘기니까요. 주가가 이렇게 뭐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급락했고 M7은 뭐 한 30% 네. 폭락하는 과정에서도 예전 같으면은 안전자산 선호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거나 네. 국채금리가 하락했거든요. 장기 네. 국채금리가. 네. 근데 지금은 주가가 저렇게 폭락하는데 달러는 고점 대비해서 한 10% 가까이나 약세였고 국채금리도 최근 아시는 대로 뭐 급등하는 현상들이 최근 좀 진정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네. 높은 수준에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옛날이랑 좀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요즘에 이제 한창 밈이 유행하는 게 뭐냐면 Make America Great Again, 뭐 마가가 네. 거기서의 G가 네. 자이레이츠라는 표현을 써요. 네. 이게 뭐냐면 롯데월드 가면 자이로드롭이라고 네, 있잖아요. 예. 이렇게 빙빙 돌리면서 좀 충격을 주는. 그래서 미국을 빙빙 돌리고 있다. 혹은 뭐 데인저러스 어게인, 네. 혹은 뭐 푸어 어게인, 리스키 네. 어게인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밈이 지금 나올 정도로 미국이 마치 이머징 마켓 같다. 네. 이머징 마켓 같다라는 거는 물론 변동성이 크기도 하고 자금이 불안할 때 빠져나가는 것도 물론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경제라든가 기업을 분석할 때 정상적으로 만약에 애플이라고 하면 애플이라는 기업처럼 엄청나게 큰 기업을 네. 우리가 미래에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돈을 벌고 배당을 줄지를 예측해서 네. 그게 적정 주가를 산출해내야 되는 게 네. 정상인데 네. 지금 애플의 적정 주가를 구하기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들지 공장들을 다 미국으로 짓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 공급망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의 주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 공장들을 다 미국으로 옮기고 인건비가 비싸지고 뭐 이런 과정에서 과연 얼마를 벌 수 있을까 혹은 이 관세 정책이 과연 어떻게 바뀔까 네. 당장 1년치도 예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마치 이머징 마켓 같다. 정상적인 경제 분석, 기업 분석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선진국 경제대국 1위로서의 미국에 지휘하면은 네. 어떤 미래 예측이 좀 더 가능하고 네. 다른 나라는 다 흔들려도 맞습니다. 여기만큼은 견조한 시장이 갈 것이다. 그러니까 달러든 뭐든 하여간 미국 자산에 투자하면은 큰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우리 오래된 네. 그 굳건할 정도의 믿음. 네네. 그게 지금 뭔가가 약간 네, 좀 흔들리고 흔들리지 있는 거죠.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맞습니다.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M7은 거의 30% 가까이 네. 빠졌다고 하셨고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이 한 20% 빠졌는데 지금 국채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 거예요? 국채 금리도 네. 숫자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네. 그런데요. 네. 어쨌든 그 국채 금리가 최근에 급등하게 된 이유가 예. 급등하게 된 이유가 4월 5일인가요? 예산 네.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미국 쪽에 예산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규모가 향후 10년 동안 재정 적자 규모를 네. 5조 8천억 달러를 더 늘리겠다라고 네. 일단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10년 동안 이자 갚는데 1조 1천억 불. 그러니까 네. 총 합쳐서 한 7조 달러 정도를 추가로 재정 적자를 더 내겠다는 겁니다. 네. 네. 지금 보니까 미국 10년물 금리가 4.3%대 초반 정도고 네. 최근 4.5 정도까지 갔다가 네. 조금 내려온 상태이죠. 네. 그런데 이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냐면 우리가 팬데믹 때 네. 경기부양책을 엄청 썼지 않습니까?
그때 뭐 레스큐 법안, 뭐 미국 구호 구제법, 네, 뭐 네. 케어스 법안 이런 것들 발효했는데 네. 그때 당시 썼던 금액이 1조 7천억, 1조 8천억 달러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네. 1차 감세한 때 했던 것도 1조 5천억 달러. 그런데 지금 거의 5조 8천억 달러 플러스 1조 1천억 달러의 이자. 네. 이 정도의 규모가 나오니까 당연히 국채 발행이 많이 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요. 네. 거기에 포지션이 좀 꼬인 헤지 펀드들이 좀 손절하면서 아. 금리가 한번 더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네. 보통은 뭐 채권 시장의 자경단이라고 하는데요. 그 너무 부채를 국가가 많이 일으켜서 지금처럼 이자 갚기 위해서 또 발행하고 국채가 더 발행되고 더 네. 또 이자가 늘고 이런 과정이 지속되면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까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팔고 떠나면서 네. 금리가 많이 오르죠. 그러면 정부가 놀라서 이제 그거를 좀 줄이는 자제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채권 시장의 자경단이 출현했다라고 얘기하고 몇 년 네. 전에 영국의 그 새로운 정부가 총리가 들어오시면서 갑자기 경기부양책 쓰겠다고 네. 그때 영국도 국채 발작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썼었잖아요. 네, 네. 그때랑 똑같은 지금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될 리스크예요. 네. 왜냐하면 팬데믹 때 물론 돈을 워낙 많이 썼지만 팬데믹 당시에 5년 동안 국채의 발행 잔액이 네. 70% 이상 늘었어요. 아, 5년 네, 동안. 네. 그러면 그 늘어난 만큼 누군가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국채를. 그렇죠. 네. 근데 사고자 하는 수요가 그렇게 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발행이 많은 만큼 네.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금리 상승 네. 현상이 지금 계속 만나고 있는 우리 현상들이고요. 가격과 금리는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맞습니다.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 비중이 미국 전체 국채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55%까지 사주고 있다가 네. 지금 한 30%로 많이 줄었고요. 이게 줄어든 게 발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사긴 사는데 그 속도를 지금 못 따라가는 거고. 일본이나 중국이 좀 많이 매도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은 어떻게 보세요? 일본, 중국은 네. 옛날부터 많이 조금씩 줄이고 있었어요. 예. 조금씩은 줄이고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일본이나 중국이 매도한다는 흐름 때문이라기보다는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발행이 너무 많다. 예, 만약에 일본하고 중국이 가만히 있었더라도 네. 이거는 지금은 수요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달러가 약세로 가면 자연스럽게 국채를 투자했던 뭐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투자자들도 국채를 갖고 있으면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네. 금리도 오르고 달러도 약하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채를 팔지 않아도 네. 환율만 해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파생상품 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거든요. 그럼 역시 그것도 달러가 또 약세로 만들고 그럼 또 더 해지해야 되고 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런 일본이 워낙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제일 많이 1조 1천억 불 정도를 미국 국채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외환 보유고에서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환해지 물량으로 달러 약세로 나올 가능성 이런 부분 좀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 약세가 뭐 40년 만에 약세다. 이게 맞습니까? 사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그 소비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근에 달러가 많이 올랐지 또 네. 몇 년 전만 해도 네. 1,400원, 1,500원 대는 네.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네. 것은 지금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네. 보통 우리가 달러 가치라고 하면 주요 통화에 비해서 뭐 네. 엔화, 유로, 뭐 파운드 뭐 네. 이런 등등 기타 좀 전 세계에서 유통량이 많은 통화들에 비한 대한 달러 지수 인덱스를 만들어서 달러 보통 하죠. 인덱스. 네. 그게 최근 50년 동안 지금 같은 수준의 높은 시절이 딱 3번 있었어요. 86년도 플라자 합의 때 네. 그리고 네. 예, 그 IT 버블 붕괴 직후 그다음 네. 지금. 네. 그래서 지금도 한 10% 정도 약해졌지만 여전히 달러는 좀 비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40년 만에 약세라는 게 아마 그런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뭐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는 약세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지금 뭐 말하라고 뭐 구상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네, 관찰이 네.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달러가 강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가 됐었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상품도 싸게 수입해서 마음껏 소비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조달도 싸게 조달 금리를 낮춰서 미국도 싼 금리에 자금을 쓸 수 있었던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달러가 약세로 가면 네. 아무래도 조달 비용도 높아지고 아까 외국인들이 좀 떠나고 이러면서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리스크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채권 가격이라든가 채권 금리라든가 달러 약세라든가 이런 게 다 네. 최근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게 1월 20일이었나요? 정확히는 제가 네, 뭐 1월 중순. 예, 네, 그때 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네. 그래봐야 석 달 지났군요. 네, 오늘이 4월
9일이죠. 네. 그 트럼프 관세 정벽이 이제 높아지고 관세 전쟁이 막 이제 격화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이런 현상이라면 지금 말씀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예. 뭐 관세 정책뿐만은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미국이 갖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네. 그 밑에 깔려 있는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동맹국들을 대하는 어떤 태도, 네. 뭐 동맹국들을 너무 혐오하거나 조롱하는 이런 형태의 흐름들, 그리고 말어라고 구상이라고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은 네. 사실 내가 달러로 된 무언가를 갖고 있을 때에 네. 이거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만들어 주거든요. 네. 그게 이제 소위 표현하는 대로라면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데 따른 위험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네.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자금이 저 같아도 달러 자산을 줄일 것 같아요. 외환보유고를 제가 만약에 미국 달러로 운용하고 있다. 국채로. 네. 그러면 야 이거 갖고 있다가 갑자기 무이자 채권으로 바꾸자고 하거나. 그렇죠? 네. 네, 바꾸자고 하거나 그게 가능한... 지금처럼 달러로 약해지거나 예. 이렇게 되면 내가 손실이 나니까 네. 아까 국채를 안 판다면 달러라도 해지를 하고 싶을 거고 네. 달러를 선물을 매도한다든가 해서 해지하고 싶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 국채를 줄이고 싶겠죠. 네. 현실적으로는 말어라고의 뭐 구상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게 예. 미국 국채 제로금리로 바꿀래 아니면 방위비를 더 낼래 뭐 이런 형태의 좀 뭐 딜을 시도한다면 우리가 아마 방위비를 더 내야 되는 방향으로 혹은 뭐 조금 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이런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는 실제로 무이자 채권으로 바꾼다 그 자체보다는 저들이 저런 카드까지도 활용해서 젤런스키에게 광물을 요구하는 것처럼 네. 아주 힘들 때에 무언가 우리에게 가져가려고 하는 무언가 있구나 이제 이런 두려움과 상상들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네. 달러에 대한 신뢰의 균열 혹은 네. 뭐 이런 리스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4월 18일 금요일인데 진짜 딱 3개월 됐어요. 네. 그런데 정말 많이 요동치고 있다 이런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말어라고 합의를 네. 몇 번 말씀해 주셨는데 잠깐 네. 말어라고 합의가 네. 왜 말도 안 되는 건지 네. 그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언제 어떻게 무슨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되게 합의가 이루어진 건 전혀 없고요. 네, 근데 그래서 합의라고 표현을 하셔서 네. 제가 말어라고 그래서 구상이라고 표현한 구상이라고 거죠. 네. 제가 잘못 알아듣고 지금 보통은 말어라고 합의라고 많이 표현하시고요. 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합의될 만한 수준이 아닌 거죠. 네. 미국 스스로 그냥 구상해보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달러를 약세로 만들기 위해서 제조업을 좀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비용들을 좀 동맹국들 혹은 적국들에게 분담을 하자. 관세와 안보를 레버리지해서 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구상이 된다고 하면 현실화 가능성이 내비쳐지거나 시도가 된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달러를 갖고 있거나 미국 국채 혹은 미국 자산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당장 좀 줄이고 싶어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처럼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 전 재무장관이 제닛 옐렌 전 재무장관도 그 TV에 출연해가지고 미국 채권 시장의 투매 상황을 보면서 투자자들이 달러 기반의 자산을 기피하기 시작했고 이게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근간인 미국 국채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전 재무장관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 이런 불안이 사실 미국 전 세계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이미 네. 확산이 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지금 이제까지 보여온 3개월간에 보여온 그런 어떤 스탠스 입장을 계속 견제할 수 있을 것인지 당장 중국하고도 전혀 협상을 안 할 것처럼 네. 막 하더니 사실은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또 속보도 전해지고 있고 네. 가시적으로 한 3, 4주 아니면 뭔가 이뤄낼 수도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앞서서도 저희가 이제 전해드렸거든요. 네네. 예, 그럼 뭔가 좀 변곡점이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글쎄요. 협상을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쪽이 좀 다급해 보이고요. 네, 뭔가 숫자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강박이 좀 있지 않을까. 오히려 중국 쪽이 좀 느긋한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글쎄요. 한 번에 뭔가 1차 우리 무역전쟁 때도 봤지만 네. 합의한다고 해서 해결을 깔끔하게 볼 수 있는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달러가 강했기 때문에 뭐 제조업이 약해졌고 일자리를 잃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달러가 강했기 때문에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싸게 많은 물건들을 구입해서 마음껏 사용했고 또 저금리의 수혜도 누렸고 네. 기축통화의 지위도 갖고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들을 오히려 반대로 되돌려 놓으려고 한다고 하면 기축통화에 대한 여러 가지 패권의 리스크, 패권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최근에 좀 상징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2주인가 3주 전쯤에 네. 유럽의 중앙은행하고 감독 당국의 여러 가지 이제 임원들이 모여서 뭐 네. 회의를 하다가 ECB에서요. 하다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눴다고 하면서 나와서 인터뷰라는 내용이 밝혀진 게 있어요. 뭐였죠? 그게 뭐냐면 만약에 유럽이 또다시 위기에 빠지면 뭐 팬데믹이든 아니면 어떤 뭐 금융기관이 크게 파산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위기에 빠지면 연준이 옛날처럼 달러 수합 라인을 통해서 네. 무제한으로 달러를 유동성을 공급해 줄까? 지금처럼 무료로 그 리스크를 스스로 이제 자기들끼리 논의를 한 거예요. 나와서. 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은 그러면 안 할 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뭔가 대가를 요구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유럽의 금융기관들 중에서 거의 20% 가까이가 달러로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그게 리스크가 생겼으니 다른 쪽으로 좀 다변화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대안은 못 찾았습니다. 당연히 지금 그렇다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대안이 마땅치는 않지만 그 정도로 이제는 우리가 중앙은행을 최종 대부자라고 하잖아요. 맨 그렇죠. 마지막에서 돈을 언제든지 빌려줄 수 있는 사람. 네. 전 세계 중앙은행 중에서 연준이 달러를 기축통화로서 언제든지 빌려주고 우리나라도 위기에 빠질 때 항상 달러 수합라인이 열면서 환율이 쭉 안정되고 이런 패턴을 겪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열어줄까? 뭐라도 더 얻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달러의 기축통화로서 혹은 연준이 준비은행으로서 역할에 대해서 신뢰가 조금씩은 이제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트럼프로 인해서 좀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데 이제 제조업을 좀 부활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제조업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제조업 쇠락의 원인을 일단 강달러 추세로 지목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조업이 약한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가 강해서 반대로 달러가 강했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폭만큼 작년 기준으로 미국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4%예요. 마이너스. 근데 그 4%만큼 정확하게 중장기 주식과 채권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는 실물 거래고 하나는 금융 거래니까 이 두 개 합쳐서 0이 돼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 자금이 작년에 정확하게 1조 2천억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GDP 대비 4%입니다.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폭을 줄이는 만큼 자금이 이제 덜 들어가겠죠. 아니면 있던 자금이 나오든지.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부터 자금 유출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 공장을 미국으로 옮긴다고 해도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건값이 비싸지겠죠. 그러면 그 자체가 안 팔려요. 그러면서 패권이나 그 산업에 대한 패권을 잃어버렸던 것도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최강 대국이 됐지만 70년대 80년대 조선업 패권을 한때 미국이 1등이었습니다. 잃어버리는 과정. 철강, 자동차, 반도체 패권을 잃어버리는 과정이 똑같았어요. 관세,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공장을 미국에다 지어라. 이 과정에서 미국 업체들의 경쟁력이 더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비싸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게 불필요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자해행위? 지금 그렇게들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트럼프 행정부의 참모진이라든가 강요라든가 많은 그 브레인들이 있을 텐데 모를까요? 글쎄요. 그게 좀 의문인데. 글쎄요. 이게 뭐 편향이 강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알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어젠다지 않습니까? 지지층으로부터 중국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를 잃었고 제조업이 약해져서 당신들이 힘든 거야 라고 하면서 지지층, 백인의 저소득층 지지층들을 끌어올리는 이런 역할이었는데 최근에 그 지지율이 좀 약해지고 있다는 뉴스들이 계속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중간선거 일단 내년 가을쯤에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중간선거 때 무조건 진다. 그러니까 그냥 기다려라.
그래서 그러기에는 내년 중간 선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네. 명백하게 판정이 미리 나버리면 네. 시장은 먼저 움직이니까요. 경제와 시장은 네. 먼저 움직이니까 예. 사실 그만큼 이제는 지지율 혹은 뭐 이런 지지층의 어떤 이탈 뭐 이런 네. 쪽에 정책의 변화의 여지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보는 거죠.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시간의 맞습니다. 제약이 있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중국은 그러면 혹시 미국의 이런 관세 공격에 네. 위안화 절하로 대응할 수도 있을까요? 지금 두 가지 방향이 다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공격을 하면 절하할 수도 있지만 그건 미국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되겠지만 또 거꾸로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또 약간 절상을 가져가는 이게 양쪽이 지금 다 열려서 뉴스가 네.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중국이 시원하게 위안화를 절상해 줄 만한 네. 이유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네. 만약에 약속을 하더라도 트럼프 임기 이전에 내년 중간 선거 이전에 과연 그만큼을 다 해줄까 조금씩 시차를 두고 아마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정도의 생각은 듭니다. 좀 시장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른 나라 환율 관심 있게 지켜보는 투자자들 많으신데 최근 보면 원엔 환율이 얼마까지 갔습니까 지금? 지금 딱 1,000원 정도 될 겁니다. 네, 네. 990몇 원 정도. 999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1,000원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네. 어떨까요? 작년 8월 다들 기억하시 8월 5일이었나 그때 네. 주식장 폭락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엔캐리 청산 영향이었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혹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라면 어떤 자세로 좀 임해야 될까요? 그런 가정을 한다면. 일본의 금리 인상이 근데 지금처럼 엔화가 강해지면 네. 일본도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겠죠. 네. 안정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일본도 금리 인상을 굳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아. 왜냐하면 지금 실질 임금으로 보면 임금 인상률이 뭐 5%가 넘는다고는 하지만 네.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래서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조금 더 임금이 올랐으면 좋겠다는 게 일단 일본의 생각인 것 같고 일본이 금리 인상을 근데 뭐 속도는 좀 낮아질 텐데 문제는 인상을 안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엔캐리 청산한 이유가 미국의 달러 자산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예, 주식이든 채권이든. 근데 이런 자산들에 대해서 달러 약세 때문에 평가가 계속 손실이 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역시 또 똑같이 달러를 매도하는 해지를 해야 됩니다. 네. 자산을 팔지 않아도. 네. 그 과정에서 엔화가 더 강해지거나 엔캐리 청산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고요. 네. 제 생각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는 미국, 일본하고 비슷해졌다. 우리도 지금 해외 투자를 훨씬 더 많이 순자산을 갖고 있는 나라로 바뀌었죠. 네. 채무보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주식을 173조 원, 채권도 16조 원, 미국 채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M7 주식이 30% 폭락하면 손절하고 네. 환전해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원화가 강해지는 이런 현상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좋으면 미국 주식으로 달러 사서 나가고 나쁘면 또 거꾸로 달러 팔고 들어오는 과정 때문에 네. 우리나라 환율도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엔화가 강해지는 달러가 약해진다고 보면 엔화가 강해지는 속도가 원화가 강해지는 속도보다 더 빠를 거기 때문에 뭐 1,000원 위에서 조금씩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넘어갈 수 있을지 끝으로 아주 짧게 좀 지금은 부탁드릴게요. 달러 네. 패권이 균열이 되기 시작했고요. 길게 보면 뭐 이미 시작돼서 좀 가고 있는데 트럼프가 좀 더 가속화시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패권이 어디로 넘어갈지에 대해서는 물론 중국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한쪽으로 미국 주식에 너무 쏠려 있던 자산을 네. 아까 제가 중앙은행들이 그랬듯이 중앙은행들도 지금 달러의 비중이 외환보유고 비중이 네. 2001년도에 73%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57%까지 달러가 줄었어요. 네. 그 얘기는 어디가 늘었습니까? 딱히 늘어난 데는 없습니다. 조금씩 다른 데를 늘리고 있어서 예. 달러나 미국 주식에 쏠려있던 자금들을 일부 선진국들 아니면 이머징 마켓, 네. 금, 가상자산 조금씩 이제는 좀 흐트러뜨려 놓고 한 2, 3년 정도 지켜보다 보면 네. 방향이 보이실 겁니다. 이제 네. 그때 조금씩 더 한쪽을 강조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동준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